미등록 외국인을 무기한 구금하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됐습니다. 바뀐 법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개정안의 문제점은 없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번 주 현장 속으로 해서 자세히 전달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현금 지급인데요. 이번 주 뉴스픽은 정부의 추경 계획과 함께 여야의 반응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새로 마련된 개정안 역시 헌재가 지적한 사항들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뀐 내용은 무엇인지, 여전히 어떤 문제들이 남아있는지 조나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9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고문 사건. 흡사 흉기 난동을 부린 강력 범죄자를 제압한 모습입니다. 모로코 국적의 A씨가 손과 발이 뒤로 묶인 채 3시간 동안 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보호소와 법무부는 A씨가 보호소 내 지시를 불응하고 보호시설의 안전 질서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보호소에서 자해 및 난동을 부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외국인 보호소 구금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난민 신청자로 국내에 체류했던 A씨는 난민 신청 연장 기한을 하루 놓쳐서 불법 체류자로 분류됐습니다. A씨를 고용했던 공장 사장은 A씨의 사정을 악용해 월급을 주지 않았고 항의하는 A씨를 외국인 보호소에 신고했습니다. 구금된 외국인 중에는 A씨와 같이 난민 자격 신청 중 체류 연장 기한을 놓쳤거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귀국을 미루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외국인은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독방행 조치 역시 보호소가 남발해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방을 옮기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독방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A씨 사건 이후에도 부산 출입국 사망 사건, 남부 출입국 외국인 보호실 사망 사건 등 구금된 외국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구금 이주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했던 요소는 제한 없는 구금 기한이었습니다.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통제 없이 사람을 무기한 구금하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 63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역시 지난 4월 새우꺾기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를 인정하며 외국인 보호소에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정안이 헌재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피보호인인 외국인이 직접 구금 해제 또는 일시 해제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구금 기한을 최대 9개월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구금 연장 및 해제 심사 기준의 불명확성과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으로 구성해야 할 외국인 보호위원회의 구성원도 공개하지 않는 것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금 중에 난민 신청을 하거나 새우꺾기 피해자 A씨처럼 난민 신청 이후 보호소에 구금될 경우 구금 상한을 9개월이 아닌 20개월로 규정,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위원회가 이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어야 되는데 그 집행기관인 법무부 산하인데다가 사무국도 이제 법무 사실상 이제 법무부 이제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 첫 번째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난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 기간 상한을 20개월까지 늘리도록 한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뀐 법에서는 갇히고 2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둔 사람들, 그러니까 보호소 쪽에서, 출입국 쪽에서 심사를 요청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후, 그 이후로는 3개월마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냐면 9개월까지 가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9개월 지나면 다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예외로 20개월까지 가둘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외국인 보호소 들어와서 했거나 난민 인정 소송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못 나갑니다. 예. 그래서 9개월 지나도 못 나가고 20개월까지 이 사람들 가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구금되는 재보호라고 하거든요. 재보호가 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바뀐 법에도. 그러니까 여전히 장기 구금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난민 신청자의 구금 기한 연장은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한 일종의 계책입니다. 그러나 관련법이 이주민의 난민 신청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체불임금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소송 중이고 여기 들어와 있어서 저는 난민이 아니고 난민 신청할 이유가 없어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 돈 가지고 귀국하고 싶어요. 출국하고 싶은데 미등록 상태잖아요. 아무런 그런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강제 퇴거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을 해버리면 그 못 받은 돈 누가 받아주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난민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 보니까 막 강제 송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사실은 난민도 아닌 사람들이 가짜 난민 운운하면서 난민도 아니잖아, 일하러 왔잖아, 근데 왜 난민 신청해? 난민제도 남용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난민제도 남용을 부추기는 건 법무부예요.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한 구금 연장 조치는 국제사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난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심각한 이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난민 신청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제 난민 협약 가입국으로서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한국이 이제 국제사회의 한 약속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제 강제 퇴거 집행이 이제 본인의 귀책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가 이제 뭐 통상적인 입법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의 신원을 이제 숨기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강제 퇴거 집행을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구금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난민 신청은 이제 한국 정부에다가 보호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제 구금 연장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제 석방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실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불안정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금이 해제된 이주민들은 이후 강제 퇴거가 이뤄지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석방을 한다고 해서 이제 취업 활동을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을 허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쩔 수 없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소득 활동을 하다가 단속되는 경우에는 재구금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출입국 관리법이 시행되는 6월 1일 직전, 정부가 장기 구금자들을 무리하게 강제 퇴거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중에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25개월째 구금 중이던 난민 신청자 B씨의 다리를 묶고 수갑을 채운 채 공항에 갔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목적지도 고지하지 않은 채로 무슨 중범죄자라고 두 무릎을 밧줄로 묶고 이중 수갑을 채우고 머리 보호대라고 하는 약간 헤드기어 같은 거 있어요. 그걸 씌워서 끌고 간 거예요, 인천공항에. 항공사 직원이 그 모습을 보고 기암초풍을 한 거죠. 그리고 당신의 의지에 반한 것이냐 이렇게 계속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의지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항공사 직원의 탑승 거부로 그 반인권적인 강제 송환이 중단됐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동의 구금입니다. 이주 아동의 구금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입니다. 2023년에도 3살 배기 아이가 어른들과 함께 보호소에 구금된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지만 여전히 아동 구금은 진행형입니다.
최근 5년 반 동안 이제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은 800명 넘는 아동들이 이제 구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간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1세 아동의 경우에는 5개월 넘게 이제 구금된 사례가 있고, 18세 아동에 대해서는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이주 구금을 한 사례가 있어서 사실 지금 뭐 아동 최선의 이익은 전혀 이제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구금 환경을 보면은 어른하고 같이 그냥 구금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형사처벌 받는 경우 아니면 이제 소년보호처분 받는 경우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살 미만의 어린이는 구금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양육자가 잡혔으면 같이 생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너무 문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역설적으로 이주 아동을 보호소에 구금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어린이를 구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동을 구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양육이나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양육자들을 그런 식으로 대책 없이 구금시켜 놓고 그 어린이를 잡아가서 같이 가둔다라는 발상이 이상한 거죠. 유엔 난민협약 가입 및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한 지 30년이 흘렀지만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 인권 지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구금은 징벌적 조치가 아닌 행정적 조치인 만큼 국내외 인권기구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법률방송 조날입니다. 네, 이어진 시간에도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조나리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개정된 법에 따르면 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들도 직접 보호해제 심사를 청구하거나 일시 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외국인 보호위원회에서 신청 사유를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해제 사유나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서 재량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주민 중에는 한국말이 서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심사를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개정안에서도 본인 외 변호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호소 안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조력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문제인데요. 구금 중에 당연히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데다 일부 외국인의 경우 일터에서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해 출국을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금 조치가 정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금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하 변호사는 신설된 외국인 보호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구금의 연장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만 보장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보다 효율적인 구제 절차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개정법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실제 진행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보호위원회가 구금 연장을 결정할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 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금된 외국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 결정이 나오면 다음 심사 때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동 구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최근 5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총 886명의 아동이 구금됐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수치인데요. 통상 100일 이상 구금을 장기 구금이라 보는데 한창민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기간 장기 구금된 아동 수는 13명입니다. 이 13명 중에는 141일 동안 구금된 1세 아동도 있고요. 200일 이상 구금된 17세와 300일 이상 구금된 18세, 그리고 600일 이상 구금된 18세도 2명이나 있습니다. 네, 한창 발육 중인 아동들을 그런 환경에 둔다면 정서적으로도 많이 불안할 것 같은데요. 네, 이주구금 네트워크 심화정 활동가를 통해 최근 사례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캄보디아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으로 붙잡혔는데 5세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구금되면 보호할 사람이 없다 보니 같이 보호소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아이가 보호소 안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해서 통역인이 잠시 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도
엄마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 어려움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보증금을 내고 출입국 관리소 소장이 직권으로 엄마의 구금을 일시 해제했습니다. 이주민 보호 단체들은 아동을 양육하는 이주민의 경우 구금이 아닌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 집행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법에 허점은 없는지,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위기엔 정부가 나선다.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중심으로 한 추가 경정 예산을 곧 투입합니다. 국민 삶을 위한 실용적 대책일지 아니면 미래 세대에게 지우는 또 하나의 죄일지 석대성 기자와 함께 뉴스픽에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이번 추경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추경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 투자 촉진을 위한 경기 진작에 15조 2천억 원,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 5조 원, 그리고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 등인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부는 미국발 관세 충격과 내수 침체, 그리고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 등을 추경 편성 이유로 들어왔습니다. 속도와 실용, 그리고 현장 목소리 반영이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장 주목받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포함한 경기 진작 예산부터 다뤄보죠. 먼저 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총 13조 원 규모로 편성을 했는데요. 소득과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를 위해 마련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29조 원으로 늘렸는데요. 할인율은 기존보다 최대 15% 상향했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했습니다. AI, 바이오, 문화 등 첨단 산업에 1조 3천억 원이 투입되고 SOC 조기 투자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민생 안정 항목에는 자영업자 장기 연체 채권 소각, 그리고 구직급여 확대, 공공 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을 담았습니다. 네, 곧 추경을 집행할 텐데 여야 간 이견은 없었습니까? 예, 이 추경 투입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 이 추경 추진 배경을 두고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여야 간 이견이 있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세력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까지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 민생 정면전을 선언합니다.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내란 동조, 민생 방해 세력과의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기 진작과 사업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오갔죠. 예,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집안의 가장이 빚을 낸다는 인식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채무조정 패키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PPT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빨간 줄 쳐놓은 걸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반응하고 있는지를. 네, 전국민 지급이라는 점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재난지원금이 떠오르는데요. 그때도 효과를 두고 논쟁이 컸죠.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이번에 어떻습니까? 네, 그 당시와 지금을 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핵심 쟁점은 비슷합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리고 단발성 지급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제 속도가 관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중산층 이상 가구는 사실상 저축에 가까운 소비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또 적게는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체감 가능한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네, 건설 경기 관련해서도 좀비 살리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건설 경기에도 정부는 약 8조 원의 직간접 유동성을 투입하는데요. SOC 투자에 1.4조 원, 그리고 PF 시장에는 무려 5.4조 원. 여기서 핵심은 PF 지원입니다. 최근 PF 부실로 인한 부동산 금융 연계 리스트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나섰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추경이 혁신보다는 구조 유지를 위한 자금 수혈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왔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중에 5천만 원 이하는 소각하고 소상공인에겐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를 제공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140만 명, 예산은 1.4조 원인데요. 부채 탕감 필요한 정책이긴 한데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은 뭐가 되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른바 이 도덕적 해이 논쟁도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회복 기회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관성 없는 부채 정책은 모럴 해저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재원 마련 절반 이상을 국채 발행에 의존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1,300조 원, 국가 채무 비율은 0.6% 올라서 49% 근접하게 됐습니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경이 편성되면서 정부 총 지출도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이 반영된 올해 정부 지출은 702조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초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상 정부 지출은 673조 원이었지만 1, 2차 추경을 거치면서 700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총 지출 증가율도 본 예산 기준 2.5%에서 6.9%로 확대됐습니다. 반면 총수입 본 예산은 651조 원에서 642조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지난해 대비 증가율도 6.4%에서 4.9%로 줄었습니다. 네, 이번 추경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 조정에서 5조 3천억 원, 그리고 기금 가용 재원 활용해서 2조 5천억 원, 그리고 외평채 조정 3조 원, 국가 추가 국채 발행 19조 8천억 원 등입니다. 이 지출이 늘고 수입이 늘면서 통합 재정 수지 적자는 59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본 예산 21조 7천억 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로 적자 폭이 확대된 겁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율도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다시 넘었습니다. 적자가 73조 9천억 원에서 110조 4천억 원으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앞서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여야 이견 속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제화는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이 정부는 10조 원 이상을 지출 구조 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충당하겠다고 강조를 했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재정 여력을 또다시 소진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집약한 첫 작품 30조 원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국가 부채만 낳게 될지 결국 관건은 속도감 있는 집행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법조인 양성 제도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응답한 셈인데요. 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둘러싼 논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까요? 오늘 앞으로에서는 전민재 변호사와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이 변호사님도 로스쿨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로스쿨 다니시면서 뭐 가장 힘드셨던 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힘든 건 잊혀지고 좋았던 기억만 남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분명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막상 떠올리려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나긴 하네요. 근데 그래도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내가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2명 중 1명은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네. 합격률이 한 50% 정도 되다 예.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자다가 변시 떨어지는 꿈 꾸기도 합니다. 예. 학교 다니시면서 제일 뭐 어려웠던 과목 저는 꼽자면 예. 행정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행정법 네. 제일 자신 있었다 이런 과목도 있었죠. 자신 있었다고 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형법이 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형법이 제일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법고시가 폐지돼 가지고 로스쿨로만 변호사가 될 수 있고 판검사가 될 수 있는데요. 로스쿨을 다니다 보면 그거는 금수저에서 나온 사람들만 그 법학대학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법 시험을 부활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편지도 한번 올렸었고요. 안 그래도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사법시험 부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가 실장하고 우리 대변인하고 점심 먹을 때 이 지금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소제 되는 거 아니냐. 과거제가 아니고 그런 걱정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논란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로스쿨 제도가 이미 저렇게 장기간 정착이 됐으니까 그걸 폐지하는 건 쉽지는 않을 테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길은 오로지 로스쿨 외에는 없다. 꼭 이래야 되냐. 뭐 실력 되면은 뭐 꼭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검정해서 줄 수도 있는 거죠. 일정 정도를.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 못 하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한번 이거 공식 의제로 해서 논의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이 공식 의제로는 다루기 어렵다면서도 음서제 우려까지 표명을 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음서제라는 거는 이게 과거처럼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게 아니라 네. 공신이나 고위 관직자의 자녀들에게 관직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 로스쿨 제도가 음서제가 아니냐 하는 우려는 로스쿨 제도가 불공정할 수도 있다는 네. 사회적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만 로스쿨도 저희가 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걸 음서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싶은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대학 입시 비리와 같은 부정 입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로스쿨 입시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예. 그리고 이 로스쿨 제도가 금수저 제도다. 그리고 뭐 기회의 문이 좁아졌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학교 다니실 때 좀 체감을 하셨나요? 그런 거를? 일단 금수저만 로스쿨에 다닐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네. 장학제도가 잘 갖춰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3구간 이하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네. 그 밖에도 저희 소득 구간에 따라서 등록금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생활비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다고 해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저희 눈에 보이는 로스쿨 등록금 매우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1년 등록금 평균이 1,400만 원을 넘으니까요. 예. 근데 로스쿨 설립 인가 요건을 보면 그 로스쿨 등록금의 30% 이상은 장학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중 70% 이상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걸 교육부가 또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2022년 기준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5명은 장학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 2명은 전액을 지원받았거든요. 네. 그렇기에 저희가 단순히 등록금 액수만 보고 로스쿨 진학을 포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 직장 다니면서 로스쿨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직장과 병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과거의 사법 시험과 그리고 지금의 변호사 시험 이 문제 스타일이나 합격 기준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변호사님도 사법고시 문제 한번 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사법시험은 1차 선택형, 2차 사례형, 그리고 3차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1차는 헌법, 민법, 형법, 그리고 선택 과목을 골라서 객관식으로
하루에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이 헌법, 민법, 형법에 더해서 상법과 행정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총 7과목이나 되죠. 네. 이걸 4일에 걸쳐서 논술형으로 보게 됩니다. 예. 네, 사법시험은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고 2차를 합격해야 3차를 볼 수 있는데 네. 그것과 달리 변호사 시험은 통합형으로 한 번에 다 시험을 보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 시험은 1일차에 공법이라고 해서 헌법과 행정법을 같이 보게 되고요. 예. 오전에는 선택형 그리고 오후에는 사례형과 기록형을 풀게 됩니다. 네. 2일차에는 형사법이라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같이 묶어서 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선택형, 오후에는 사례형과 기록형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하루 쉬게 됩니다. 그 3일차에는 저희가 민사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을 합쳐서 보게 되고요. 네. 오전에는 선택형, 오후에 기록형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 과목 사례형을 풀고 나면 이 시험이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예. 이 문제 스타일에서 가장 큰 차이는 변호사 시험은 다양한 유형의 시험을 한 번에 본다는 것이고요. 네네. 사법 시험에는 없었던 기록형이라는 문제 유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무적인 해결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는 그런 시험 유형인데요. 네. 소장이나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헌법 소원심판 청구서와 같이 변호사들이 실제 작성하게 되는 서면을 수험생들에게 작성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제도적 대안으로 뭐 로스쿨 외에 뭐 제3의 경로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 아래에서는 청년들이 고시 낭인이 되는 문제, 그리고 특정 대학과 전공에 편중된 인재 양성,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이른바 법조 카르텔의 형성, 이런 것들이 문제로 지적이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인재 낭비를 막고, 그리고 다양한 학부와 전공 출신이 법조인이 될 수 있게 하고, 변호사의 숫자를 늘려서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늘려주겠다, 이런 네. 취지에서 정책이 실시가 된 것인데요. 그 결과 실제로 로스쿨에서는 다양한 학부 출신의 법조인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정 학교나 특정 기수에 따른 유대감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서열 문화 같은 건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도 될 것 예. 같고요. 네, 기존의 정부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법시험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폐단들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을 텐데요. 네. 이 제3의 경로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사법시험의 그 문제점과 로스쿨의 문제점, 그 두 단점만 남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을 것 두 같습니다. 단점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고요. 예. 결국은 저희가 그럼 사회에 필요한 법률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할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저희 국가가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네. 어떤 게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 될 수 있을지 우리 사회가 같이 좀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을 좀 거론한 걸 두고 나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거를 논의 대상인지 뭐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제도를 바꾸는 논의를 한다면 놓지 말아야 할 원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공정하게 실력이 있는 사람을 변호사로 선발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네. 그래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법조계에 갖는 신뢰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 사법시험 제도 아래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공부해서 합격하고 나면 국가가 세금을 통해 운영하는 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통해서 그 능력을 더 심화시켜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로스쿨 제도에서는 수험생이 리트 시험을 쳐서 그럼 법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네. 그걸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을 받고 이제 다시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네.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후 실무 역량을 키우는 것은 다시 또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사법시험은 국가가 법조인의 양성에 깊게 관여하고 비용 또한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로스쿨 제도에서는 개인에게 이게 맡겨지게 되고요. 예. 그렇다면 로스쿨도 사법시험과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시험을 법학 지식을 묻는 시험으로 바꾸고 예. 스스로 공부해서 합격하게 한 다음 이제 로스쿨에서는 실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죠. 네. 네, 각 제도는 모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의 문제이고요.
있고요. 사법시험은 옳고 로스쿨은 그르다, 내지는 사법시험은 잘못되었고 로스쿨이 맞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로스쿨과 사법고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 공정과 실력을 기준으로 설계하고 운영돼야만 한다는 원칙, 이번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